안녕하세요. 친절한 휴영제 45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고사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부쩍 추워진 겨울 같은 느낌인데요. 요즘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계속 숙제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활 교환 끝나고 나서 네. 이번 주는 조금 한가할까 생각했는데 계속 숙제가 생겨요. 그리고 뭘 자꾸 지원해야 되는 게 생기고 아하. 아직 확정은 아닌데 네. 자활센터에서 음. 지금 교재 제가 이렇게 개발해서 넘긴 거와 별도로 네. 내년에 이 수업하고 그리고 상담을 연결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협의 중인데요. 네. 일단 지금 경기도 쪽인 거고 서울 쪽은 제가 이제 별도로 또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일단은 기관에서 니즈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확정은 아니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것저것 잘 잴 테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순천에 있는 훈련 청소년 센터 같은 곳에서 부모님과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하는 금융교육을 요청 주셔가지고 그 진행을 일단 저학년 진행을 지난주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4, 5, 6학년 교육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하는데, 의외로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 필요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게 되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 용돈 관리라든지 금융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특히나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분이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다음 주에 중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나오셔서 저녁에 수업을 하는데 그거는 신청자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중학생만 돼도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은 싫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거를 좀 나중에는 고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수업을 좀 더 좀 몇 번 더 활성화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주를 좀 지내고 있고, 요즘에 고3 특강들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한 주간의 금융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미 연준도 월가도 자산시장 거품, 아시아 증시 휘청이다라는 11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일단 AI 거품론에 대해서 계속 가타부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굉장히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고평가하는 자산 하락 가능성에 대한 얘기,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가 닷컴 버블 시기와 비슷한 수준일 거다라는 얘기 등등, 더구나 한국 증시에서도 탈출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과 자산 고평가 등 여러 가지들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버블에 대한 부분에서 위험자산 버블까지 굉장히 많은 이러한 자극적이고 조금 좀 위험스러운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파월 못 말리면 베센트도 해고 트럼프 협박에도 연준금리 동결 무게라는 매일경제신문 11월 20일자 기사가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보니 금리를 하향하기는 좀 어려워서 동결 가능성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금리 전망은 동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계 경기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보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추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뭔가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비슷한 기사가 또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4000P 불장이라고요? 더 힘들어요. 비투 위험에 노출된 2030 청년층.
매일경제신문 11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월급 받아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할 돈도 없는데 최근 불장이라면 너도 나도 주식 얘기만 하고 있어서 박탈감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빚내서 투자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라는 30대 직장인들의 이야기 있는데, 요즘 빚2, 빚내서 투자하다가 급증하면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2030 청년층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급격한 자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어떤 포모, 일단은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나만 소외됐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따른 두려움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괜히 조급함이 쌓이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세계 경기나 국내 경기나 아직은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 좀 지켜보는 국면이다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매일경제신문 11월 20일자 기사인데, 억대 연봉 월급 28개월치 드려요. 은행 역대급 실적인데도 40세도 짐 싼다라는 희망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NH농협에서 만 40세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SH 수협에서도 입사 15년, 18년 차 56세 접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은행권에서 최대 실적을 이루면서 연봉 1억이 넘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파는 선호도가 높은 이 금융권에서도 40대 이후부터 벌써 명예퇴직을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의 금융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운영해 가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 기사 말고도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의 수익률이 지방은행의 수익률을 훨씬 앞서고 있다. 부산은행 하나만이 조금 좀 나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온라인 뱅크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권에서도 지금 현재 수익은 많이 나고 있지만 사람을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좀 기업의 운영을 슬림하게 가져가려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편하게 일하던 시대 끝났어요. IT 게임 업계도 재택근무 그만이라는 매일경제신문 11월 20일자 기사입니다. 현대차 오토웨버 폐지에 따라 소프트웨어 계열 42다 주 1회 축소, 판교 밸류도 대부분 폐지 수순인데 무엇을 폐지하느냐? 재택근무했던 부분에 대한 폐지입니다. 일단 재택근무를 예전 회사들이 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점점 그것을 줄여가고 있는데, 그 폐해가 집중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를 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뭔가 좀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들 좀 불만스러워 하긴 하는데, 일단은 추세는 재택근무를 좀 줄여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근무하던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재택근무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어제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아저씨예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자기 직업을 잃거나 아니면 자기 직업을 잃을까봐 걱정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실제로 자기 이 직업에 AI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네. 제일 먼저 잘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굴까요? 꽃보집 같은 것들 아닐까요? 놀랍게도 AR 개발자가 가장 먼저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게 네. 가장 이렇게 높은 수준의 개발자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작은 회사, 소기업, 네. 스타트업 이런 데인데 대표가 있고 직원이 10명이다. 그랬을 때 업무를 하는 성과가 AI를 쓰면
대표 혼자 하고 그러니까 AI가 대강 프로그램 짜고 네. 좀 눈에 안 차는 게 있으면 이제 대표가 전문가니까 그쵸. 여기다가 조금 수정을 하면 지금 하는 퍼포먼스가 똑같은 걸 낼 수가 있대. 그러면 직원 10명은 그러니까 신입 직원이나 네. 중간 관리자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국가에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인원수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아직은 이게 본격적으로 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대학교에서 뉴스 잠깐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대학교에서 대규모로 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잘 나가는 대학교에서 대규모로 컨닝 치팅이 발생해가지고 AI를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교수들이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네. 뭐 대학 교수 지금 챗 GPT 이런 거 치시면 대학 교수가 막 우는 게 나와요. 못 해먹겠다고. 과제를 냈는데 전원 100점이야. 아하. 막 그치. 욕을 해.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재밌는 세상이 왔어요. 이거를 어떤 좀 즐기거나 아니면 이용할 그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밀려날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요즘 인공지능 관련된 기초 내용을 강의해 준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이게 강의가 있고 먹고 살려면 이게 스케줄이 안 맞잖아요. 근데 진짜 그거는 참여해 보고 싶어요. 어떠한 내용을 그 가치가 실무적으로 이제 용도가 쓸 수 있을 정도인지 그냥 학원비만 받아 먹으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그래서 저도 12월에는 좀 시간이 날 것 같아서 돈이 좀 들더라도 네. 좀 프로그램을 찾아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시면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조금 소개라도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라든지. 아무튼 저도 오늘 준비하지 하지 못한 기사 중에 하나가 미래엔 돈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세계 최고 부자가 통화 무용론을 말한 이유라는 매일경제 11월 20일자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 포럼에서 밝힌 요 내용이었어요. 미래에는 인간의 노동은 결국 선택이 되고 대부분의 돈의 의미는 오히려 더 사라질 것이다. 취미처럼 일하면서 기계가 대신하고 나머지가 일어날 때만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결국 상향 표준화된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좀 그렇게 와닿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이게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되게 좀 어떻게 해서 해야 될지는 진짜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AI를 바라보는 입장,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라보는 입장이 정말 고민이 돼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준비된 기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머스크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 부자 아빠 책으로 유명해진 로버트 기요사키. 네. 예, 최근에 기사 보셨나요? 어떤 기사죠?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해왔지만 최근에 팔았습니다. 최근에 팔았어요. 우리나라 돈은 30억어치 팔았대. 아하, 그래도 잘 팔았어요. 언제 팔았냐면 비트코인이 푹 떨어질 때. 아하. 무슨 얘기예요? 본인도 불안하다. 공포였던 거죠. 근데 팔아서 30억이면 기껏해 15개 비트코인? 우리한테는 대단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30억이 큰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투자하는 얘기하면서 본인도 어이 떨어져 이거 이러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듣는 거지. 워런 버핏도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저씨 총회에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귀담아 듣는 거다. 기요사키 아저씨는 전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자리까지 간지를 듣게 됐는데 뭐든지 다 하는 성향이에요. 다 해보는 스타일이군요. 예, 워런 버핏 아저씨는 자기가 모르는 건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스타일이고 기요사키 아저씨는 그 사람은 뭐든지 그냥 하는 거야. 근데 할 때는 그게 무진장 좋다라고 떠벌리면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워런 버핏 아저씨는 워런 버핏 아저씨는 떠들지 않죠. 왜요? 떠들면 그거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향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자, 그분들은 돈 많은 드신 분이니까 걱정이 없으시고 이제 문제는 저죠. 보겠습니다. 네. 자, 헤라드 경제입니다. 2025년 11월 22일 기사고요. 예, 오늘은 기사 셋, 앞에 세 개는 전부 다 돈 빌리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절반이 900점 이상. 이거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 중, 저, 신용자 모두 금리 산정 불이익. 금융 계급제의 역설. 말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아래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900점 넘는 사람이 나이스 신용평가 기준으로 47%. 와. 그러니까 900점 넘는 게 뭐예요? 보통이네요. 평균이라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작은 제목에 900점 이상 47%. 신용점수 인플레 뚜렷. 제가 이거 맨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이스 신용평가나 아니면 KCB에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책이 있는 겁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비금융정보 등록해서 신용점수 올리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버튼 한번 눌러도 신용점수 올리는 거. 네. 그러면 신용점수를 만드는 회사인 나이스 신용평가나 아니면 KCB 입장에서는 아니 노력도 안 하는데 신용점수를 올려줘야 되잖아. 그럼 인플레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뭐가 그러네요. 똑같아요? 한국은행이 한두 끝도 없이 돈 찍어내는 거 똑같은 겁니다. 물가 오르듯이 신용점수도 오른 거죠. 대출 승인 신용점수도 900점대 중반으로 우리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제가 다뤘죠. 신용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신용점수 평균을 봤더니 968점. 그 정도는 돼야 신용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변별력이 떨어지며 고신용자에조차 대출 거절이 된다. 신용 인정 어려운 중, 저 신용자 타격이 더 크다.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된다. 소비자 신뢰도는 신용평가 시스템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자, 나이스 신용평가 그리고 KCB가 돈을 버는데 소비자한테 돈을 많이 받아내서 돈을 벌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죠. 누가 가장 큰 돈을 준다고요? 금융회사. 은행. 금융회사가 돈을 준다고요. 소비자 신뢰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라면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금융계급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몰라서. 첫 번째, 금융 환경을 잘 알지 못해서. 가능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잘 알지만 사람들 열받으라고. 자기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금리 산정 체계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신용평가에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신용평가 모델의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할 뭐요? 대안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안 어울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기타 SNS 이용하는 거에 대응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금융회사가 거래하지 않는 거래들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기대하지 마세요. 왜? 지난 20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러죠. 자, 국민 2명 중에 1명은 100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보니 신용점수별 촘촘할 금리 산정이 요원하다, 힘들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용점수는 높아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주관적이죠. 신용점수 높다는 게 도대체 몇 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적어도 만점에 가까운 968점은 돼야 될 거 아니야. 968점. 그래야 신용대출 받는 사람 중간이라고. 근데 본인이 900점이에요. 나 신용점수 높은데. 또는 본인이 800점이야. 아래에 보면 800점은 중간 이하입니다. 본인이 800점인데 800점 정도면 높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때요?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죠. 네. 아주 모르시는 거죠. 자,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물론 전반적인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왜요? 물가가 올라가고 모든 것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신용이 좋은 사람 또는 자산이 많거나 수입이 많은 사람 어때요? 덩달아 같이 올라가니까 그분들한테는 대출 문턱이 올라간 게 아니지. 왜? 내 경제적인 가치도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는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됐지만 잘 사는 내 입장에서는 강화된 게 아니야. 똑같은 거야. 왜? 은행이 돈을 더 버는 만큼 나도 더 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금융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서비스는 뭘까요? 그냥 대출이지. 뭘 빙빙 돌려서 얘기해. 자,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가 모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신용점수 산정 기준이들은 채무상환 등 재무정보에 치중해 있다 보니 이거 진짜 세상 멀쩡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요? 개인 신용정보라는 신용이란 단어 자체가 재무정보입니다. 그죠? 진짜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뭐, 특히 이제 학교에서 교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철이 없으신데요. 요번에 교재 만들 때에도 진짜 어이가 없는데 엄청 참았습니다. 감수가 신용하고 대출이 같은 단어래요. 아하.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이 책을 집필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따기를 때리고 싶었어요. 신용하고 대출이 어떻게 같습니까? 두 개 다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신용점수 산정 기준에 재무정보에 치중해 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지극히 정상이죠. 왜요? 신용이란 말 자체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간 고객이 잘 갚을까 아닐까에 관한 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무정보 이분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얼짱이니까 돈을 갚을 거야. 이런 판단이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 기사 쓰신 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기자가 나오시죠? 세 분이 나오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여성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성 이런 거 없습니다. 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이 없다. 왜요? 개인신용정보는 최종적인 정보예요. 재무정보. 딴 거를 넣겠다. 그거는 약간 넣는 조밀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건 이해합니다. 왜요? 이 기자들이 나이가 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핀파일러들이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못 받는다. 왜요?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지. 이게 억울해? 억울한 게 아니죠. 꾸준하게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이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점수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억울하다. 난 성실한데. 이따위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세상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아요. 지금 신용 점수가 좋으신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하죠? 고스톱 쳐서 그 점수를 딴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점수가 쌓인 거죠. 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47% 안 들겠지.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대통령이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계급제.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모르거나 사람들 화나게 하거나. 자, 신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왜요? 신용 정보가 후지니까요. 오늘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냉정한 세계라고요. 돈의 세계. 근데 금융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가 뒤엉켜.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금융 소외와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건 복지의 차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요? 금융회사한테 사회 공헌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대출금리 안 깎아줍니다. 사건 크게 터트려도 대출금리 안 깎아줍니다. 어떤 선택하죠?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요. 1,000억씩 내서 사회공헌재단 만들게요. 하지만 대출금리는 절대로 못 깎는다. 왜? 그게 본업이니까요. 자, 신용정보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 받는 사람들은 지난해 말 기준 많습니다. 2,313만 명 정도. 어떤 느낌 됩니까? 청약통장 1순위가 몇 명이냐? 이쯤 되거든요. 청약통장 1순위 2천만 명 넘습니다. 네. 그리고 신용점수 900점 이상 2천만 명 넘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통장 갖고 있다? 그러면 평균이에요. 신용점수 900점 넘는다? 그러면 평균인 거예요. 자, 통상 우량한 신용자라 분류되는 800점 이상까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800점 전혀 우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우량이나 비우량이라는 단어를 섞어 쓰고 있거든요. 혼돈이 많죠. 왜요? 시스템은 서구에서 왔는데 단어는 일본 놈들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량, 비우량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물론 이제 그쪽 영어니까 꼭 알 필요는 없지만 프라임과 서브 프라임입니다. 우리 경기 남들 뭐가 있습니까? 네,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죠. 네. 우량, 비우량입니다. 그렇다면 800점은
우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비우량이도 하고 그렇고 그냥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통상 우량 신용 잘합니다. 예, 800점이면 절대로 우량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겠습니다. 신용 점수별 인원 보시면 900점부터 1000점 47%, 800점에서 899점 22%, 700점부터 799점. 잘 보시면 각각 신용 점수는 100점 단위예요. 네. 그런데 가장 높은 퍼센트인 47%는 900점 이상입니다. 보니까 2000만, 1000만, 1000만이잖아요. 네. 그렇죠. 2대 1대 1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900점은 넘어야 평균이다입니다. 결론이죠. 본인이 지금 점수를 보시고 900점 넘는다. 그럼 최상위다. 아니란 얘기예요.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 주요 은행의 대출 승인, 신용 점수대도 점차가 올라가고 있다. 왜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점수가 인플레라고요. 은행에서 5대 은행, 제대로 썼네요. 이거는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39점.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939점이래요. 전번에 말씀드렸던 건 968점은요 신용대출. 지금은 뭐예요? 담보대출 더하기 신용대출이요. 네. 자,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분할 상환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점수는 950점 정도였답니다. 결론이 뭐냐? 아까 그거예요. 900점이면 신용점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얼추 맞다 이미죠. 자, 신용점수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누구한테 불리하냐? 중, 저, 신용자한테 더 치명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점수 교체 좁혀져서 신용 상태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900점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은행 거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 찾는 거예요. 실제로 위험도에 비해서 시대출 심사라 금리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무슨 소리일까요?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은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큰 은행은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친구가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20년 차야. 오랫동안 근무했어. 그래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좀 유리하게 해줄 수 있냐? 그랬을 때 은행 다니는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무슨 대출? 신용대출이야 담보대출이야 라고 했을 때 신용대출이지 라고 하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딴 데 가도 똑같다고요. 왜요? 전산에 입력만 하면 승인 여부 기타 증주 조건이 쭈르륵 나온다고. 은행 직원이 따로 할 수 있는 전결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담보대출은 좀 다르지만요. 왜냐하면 담보로 평가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 전문가가 얘기하는 내용 마지막 내용은 넘어가고요. 은행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워낙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 대출심사의 1차적인 지표로 의미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로 대출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 신용점수가 높아도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꽤 있다. 첫 번째는 신용평가회사 탓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탓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신용평가 모델이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온 차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는 이거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신용평가 모델이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지금 있는 신용평가 모델도요. 충분히 자세합니다. 사실은 너무 자세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대출 상품을 이용 안 하거든요. 금융 소비자가. 왜요? 은행 접근성이 낮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 뱅킹 더하기 모바일 뱅킹을 뚫어놨죠. 오픈 뱅킹.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금융회사도 모바일 뱅킹, 오픈 뱅킹의 플랫폼에 올라와 있어요. 상품이. 네. 그러니까 이용 많이 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출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된다. 교수 맞죠? 이런 얘기하는 거나. 예, 변별력이 약해진 신용점수 차지가 유지되면 상환 의지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등급으로 묶여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시장 매혹이 발생한다. 자, 의지 얘기 나왔습니다. 정책 자금을 이용하시는데 이 의지가 반영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뭐죠? 예를 들어서 햇살론 같은 거 받으세요. 네. 그러면 햇살론 받기 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햇살론 이용자를 위한 필수 금융교육. 그렇죠. 교육은 있죠. 그거 이수하시면 0.01% 깎아줍니다. 만약 이용하셨다면
0.01%가 깎여지지 않는다 또는 깎인다. 거기에 더하기 뭐가 들어갈까요? 이 분은 금융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강하다.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금융교육도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연구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은 고객이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본인이 거절당했나 봐요. 느낌이 확 오는데 신용점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다고요. 신용점수 시스템은 누구한테 중요하다고요? 신용평가회사 더하기 가장 중요한 고객인 금융회사예요. 금융소비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대출 이자에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래서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건을 키우고 있어요. 신용점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 하나밖에 못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 시스템을 더 정교하고 고도화해서 지금까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점상담 보고서 쓰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중학생이 이제 2학년부터 이제 중학생이 시험 보고 나서 석차 같은 게 나온대요. 근데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되게 힘들어. 자, 그렇다면 수학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집이 별로야. 그래서 이게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집을 바꾼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다니는 수학학원이 후져. 그래서 좀 더 잘 가르치는 수학학원을 알아봐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둘 다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죠. 두 개는 비슷합니다. 네. 둘 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니죠.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일단 내가 본 시험 문제, 수학 시험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나, 그리고 왜 틀렸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드리는 말씀도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신용평가 시스템 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걸 잘 활용하는 거죠. 네. 이해하고.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그런 서비스를 다 이용하시면 신용점수는 안 좋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실 2022년 신용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개선하겠다라고 점수제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상향 쪽으로 많이 가져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변별력인데 저는 뭐 점수제 안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하신 것처럼 잘 이용한다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이러한 신용은 정말 중요한 것은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리는 거에 차츰 금융생활 잘 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올라가시니까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신용점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신용이라는 얘기가 또 대출과 관계된다 보니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빌리는 문제와 상관이 되니 신용점수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추워진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